퍼펙트하게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매불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과 최일선에서 맞서 싸웠던 분이죠. 한동수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근황을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 일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하는 일, 하고, 하나는 제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 변호사 징계하신 분이죠. 네, 잠깐. 나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두 분은 어찌됐든 사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딱 징계. 그럼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랑 그 명칭을 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저를 비롯해서, 비당원이 5분이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당원인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 당연직 2사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말씀한 예를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또 의견들이 징계 안건이 있으면 다수결로 이렇게 의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속으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표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됐을 때 제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도 했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은 생략하고요. 그 형사소송법을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공동대표 자격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에서.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검사의 그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증거를 생성하지 않는 거 그리고 권한이 아닌 그 검사의 서비스죠. 책임으로 그 형사사법 절차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제가 이렇게 대검에 감찰 부정하고 또 법원에서 재직하고 또 광장에서 이른바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그 생각했던 열매 같은 생각들은 생각했던 거는 검사의 객관 의무하고 4가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 그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영상 녹화 의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시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공소기각 사유에 그 명시하는 거, 요 4가지입니다. 실제 제가 주장했고, 공소기각 사유 같은 경우에 조문은 제가 워딩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기타만 이제 그 밖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최종에 한글화 시킬까 하다가 넘겼더니.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시간은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괜히 근황을 여쭤봐가지고.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거는 오늘 왜냐면 조이대가 저는 지금 불안해갖고 아주 미칠 것 같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따가. 그럼 일단 달려가 보겠습니다. 조이대.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현재, 먼저 김건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김건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다시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어떤 죄로 구속되어 있는지 2심 선고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를 받았죠.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는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했고 2,094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관련해 가지고 원래 7월 16일에 상고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과 명태균이 여론조사 관련 유죄 선고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특검은 대법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법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24일에 선고하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전원합의체에서 요거 판단하겠다 해서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재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구속 만기일이 10월 28일까지예요.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최종 판결 안 나오면은 이게 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다른 사건 선고가 하나 더 있죠. 9월 22일에.
9월 달에. 그렇습니다. 네, 9월 달에 지금 다른 그 사건. 매간 매직 관련한 네, 매간 거죠. 매직이 1심 잠깐 매간 매직 네. 좀 띄워주시면은 요게 지금 징역 7년이 나온 예, 사건인데 이게 이제 9월 22일에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법정 구속을 시키면은 우려는 해소되지. 법정 구속이 될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아,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해보면 아까 이제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그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명태균을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김건희만 무죄니까. 그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1심 우인성 판사 때 무죄였잖아요. 네.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됐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공동 정범이.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동 정범이 맞냐 안 맞냐 법리 좀 그런 법리를 따져보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 그러면 그게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네. 예. 만약에 뭘 다툴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이 뭐 형량을 정하는 건 아니고 유죄냐 무죄냐 이 법리가 맞냐 이것만 따지는 거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혹시 그걸 따지려는 거 아니야? 의심은 되는 거죠. 아.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예. 했던 경험에 그렇습니다. 비추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의 하나의 저의 추측일 수 있는데요. 네. 이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뭐 2번 연기되면서 이제 추정했다가 전압이 들어간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소부 4명의 대법관들이 이 연구관 검토 보고서 다 들어갔고 이건 이제 선임 재판연구관, 선임부장 다 라인을 거쳐서 합의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판결 초구도 돼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선고기일 잡히면 네네. 아주 그러면 이건 상고 기각이었죠. 상고 기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때 합의 들어갔을 때는 그러고 나서 특검의 요청으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고 특검이 이제 연기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제가 추측할 건데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 이렇게 했던 것은 그 633을 지키자. 그죠? 그거는 네네. 그 입장들이 하급심까지 다 이렇게 전달될 정도였는데 본인이 이걸 어기게 되었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판사들의 언어로 말하면 모양이 빠지는 거죠. 네. 이걸 이래하면서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된 거는 당시 상고기각으로 판결 주문이 나왔었는데 아마 10중 7, 8, 9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급심에서 이진관 그 재판부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나오니까 이 결론을 바로 바뀌려면은 별도로 이제 재합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연구가 검토가 있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들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좀 워낙 무지해서 네. 상고 기각으로 아마 결론이 나 있었을 거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네. 그러면 2심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취지예요? 그렇죠. 아,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랬으면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이란 변수에 상관없이 그대로 선고가 됐겠죠. 그가 배치되는 결론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판결이 작성돼 있겠죠. 선고기일이 공지가 되면은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정말 아주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쉽게 제가 설명- 네,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저 진짜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최영진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 2심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김건희 2심. 예, 2심 잠깐 올려주시면은 자, 요게 이제 2심이란 말이에요. 징역 4년. 근데 요게 이제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상고 기각이라는 뜻은 이대로 판결하라는 취지예요? 네네. 아, 맞아요? 2심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아, 그 뭐 뜻이죠. 상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진관 재판부의 그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그런 결론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됐을 때 선고일이 지정되거든요. 오케이, 대법원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갔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을 충분히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들이.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아마 못 알아들었을 텐데 2심 잠깐 좀 제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네. 다시 좀 띄워주면 이 말씀은 뭐냐? 원래대로 준비된 거면은 이대로 명태균 아마 부분. 판단했을 거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전원합의체로 갔지. 그렇죠. 그것은 뭐냐? 두 번째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무죄잖아. 네. 요거를 유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입니다. 완전 이해했어요. 유죄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유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해보자. 신중한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해보겠다. 오케이. 이런 취지로 뭐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근데 대법원 상황으로 사정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게 확률이 제일 높죠. 아, 왜냐하면 됐어. 김건희 무죄, 명태균 무죄 나왔을 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할 때. 그리고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했고 계약서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진관 판사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명태균 무죄 줄 때 묵시적인 합의,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김건희의 역할이 더 주도적이었다라고 판시가 돼 있습니다. 판시가 돼. 근데 그렇게 판결을 해놓고 김건희를 갖고 똑같은 건데 무죄를 줘버리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제일 이제
지금 보면 확률이 높은데 혹시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방조 혐의는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우인석 판사가. 공동 정범은 아닌데 맞아요. 방조 혐의는 인정이 근데 된다. 방조는 너네가 기소 안 했잖아. 예, 이렇게 방조 혐의로 니네가 기소가 안 해서 처벌을 못해 이렇게 됐는데 2심에서는 그냥 공동 정범으로 처벌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하나만 네. 석방 가능성에 비춰보면 이제 대법원도 상급심도 신급별 구속관이 6개월까지 되거든요. 8월 28일에서 한 차례 또 갱신하면 10월 28일까지 가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검토들은 돼 있어서 결국 재합의 때문에 그것만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10월 28일 이전에 선고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하급심에서 그 10월 28일 이전에 그 8월 28일 갱신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선고가 돼서 구속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건 자체는 한덕수 이상민 사건과는 그 이유와 좀 그 결이 성격과 다르다. 내용이 다릅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러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근데 이제는 요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여러분 여러분 조의대는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덕수 이상민이 1심, 2심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좀 깎였죠. 예. 징역 15년. 그렇지. 그리고 이상민은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늘었습니다. 자, 됐지. 징역 9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좀 집중하세요. 자, 그런데 특검법에 예. 1심 6개월 안에 맞춰라. 아, 맞아. 2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상고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이게 6.3. 들어가 있어, 규정이. 네. 그래서 한덕수는 8월 7일, 내일. 8월 7일, 내일 내일인데? 선고가 끝나야 돼. 예. 그리고 이상민은 8월 12일 예. 선고 끝나야 돼. 그런데 한덕수하고 이상민이가 대법에다가 우리 좀 전원합의체에서 좀 판단해주면 안 돼? 라고 요청을 했어. 예. 그러니까 특검이 헛소리 하지 마. 그렇지. 특검 반대했어. 예. 그런데 대법에서 그거를 받아줘 버렸다고, 이번에. 대법이 왜 받아줬는지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각 소부의 전원 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 와,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 직전에 조희대하고 한덕수하고 뭔가 좀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대법이 결국 이제 내란 관련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네. 내란 관련해서 법리를 엄격히 적용을 하면 네. 대법관들도 이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 왜냐? 내란 당시에 대법원도 협조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만 봐도 몇 개만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예. 조선일보도 한번 볼까요? 자,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헤드라인으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부작위 논란이 있거든. 예. 이게 1심, 2심 다르잖아요. 부작위 관련해서 판단이 다르단 말이야. 나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한번. 네, 저도 같은 취지의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나 그 불안해. 뭐냐면 이 사건은 아까 그 김건희 사건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유와 성격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계하고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 이 불안해. 이 사건은 조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한덕수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영장이 기각되자 맞아요. 그대로 그냥 불구속 기소했던 그 지점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요거는 집합범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내란 그래서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 한덕수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와 다르죠. 국무회의 뭐 이런 뭐 그 정당화 뭐 이런 국무회의 관련들이 행위들이 주로 있는데 그 동일한 공간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하다를 할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행위들이 검찰 수뇌부, 그 다음에 대법원, 또 대통령실에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행위로 하면 결국 그에 따른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가져오죠. 더 좁게 얘기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멈추는 거죠. 그 지점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에 밝고 정의로운 그 이진관 부장이 눈치채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죠. 그리고 판결에 그걸 썼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작위 부분도 설치도를 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요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뭐랄까요 되게 사법의 신뢰 그리고 일선법관의 재판의 신뢰들을 생각하면 이 대법원에 나는 입장 표명들은 대법원 전환 합의 저희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네.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 평가 뭐 이에 보면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피 사유 중에 사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에서 내란의 밤에 있었던 혐의점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그거를 무혐의 처분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무혐의 처분 굳이 하고 안 해도 끝났어요. 되는데 하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끝냈잖아. 이게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이 사안의 성격에서 이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판단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란의 목적과 의도에 관한 어떻게 판단 기준을 세울지, 그렇지. 부작위에 대한 뭐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그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그 법리로서 판단 기준으로 그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가 타당한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여러 가지 네, 가능성 중에 긴장하라는 하나가 거. 저희가 그거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특검 기간 이제 마치면서 굳이 맞아요. 대법원은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그래서 지었다고. 이제 사법의 신뢰와 그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더 좋을까? 회피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아니면은 이 상고 이유 주장은 대부분 판결문에 나옵니다. 뭐 피고인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또 그 검사 측, 특검 측이든 간에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에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 누구죠 지기현 재판부 때 그 구속취소 석방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재판 이 특검이거든요. 네.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당히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건 불안하다고. 저 한덕수나 이상민은 맘 놓고 있었거든. 예.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관 변호사들의 이제 이 신청들이 있었죠. 전원합의체 회부 신청들이 있었고 그걸 받아들인 그걸 받아들였어. 이게 나 이게 상당히 불안해. 이 봉juk 기자 혹시 뭐 취재된 근데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작년 대선 때 새벽에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때 네. 그때 조희대가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을 많이 했던 거는 한덕수가 알고 있었나? 그런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했었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나오면 되는 분위기로 어. 그때 그래갖고 한덕수를 후보만 바꿔치면 될 것이다. 사전에 알고 등록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란 방조 혐의 있잖아요.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하게 되면 이상민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상민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고 국무총리는 방조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이 상황이면 저는 전원합의체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니야 한덕수 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야 바꿨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를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려고 했으면 지금 석 달 다 돼가지고 내내 버티다 가지 말고 갑자기. 진작에 그렇지. 갖자마자 한 달 안에 딱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크다,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미 이렇게 내려진 거를 무죄 취지로 뭐 파기환송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와 이상민이 딱 중첩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그거 받아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거 딱 겹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의 뭐 혐의를 뺀다든지, 그러니까 일부 파기환송, 일부.
한덕수 징역 15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 들고 이상민은 뭐 그냥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무죄 취지로 그냥 다 니네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 판결 모르니까. 이후, 예.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판결 이후에 그 대법원에 나온 아주 그 판단 기준, 예. 그 표현 하나가 굉장히 향후 수사에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8일 날 이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었는데 이은구 대법관은 9월 8일 날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그 나머지 그 대법관들은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임명 제청했던 대법관들로 구성됩니다.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5월 1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에 그것들의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633 신속한 뭐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그 아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이례적인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거의 경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이거 경계해야 되는 불안한데. 지점은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아니 그래서 10번 또 자료를 헤쳐나가야죠. 10번 자료를 네. 보시면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아니 이거를 그대로 한덕수 이상민이 확정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두 사건 모두 예. 2심 확정 확률. 75%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뭐 아니 뭐 계산 과정도 없이 그냥 우리 보고 외우라고 하는.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밝힐 수가 없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무슨 계산 아니, 과정도 없이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일종의 뭐 AI들이 한 거죠. 요즘 AI들이 이제 이런 법률 분석을 잘한 제가 조건은 주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담당 재판장이 그걸 줬을 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2번이죠. 저는 두 번째, 이제 여태까지 제가 다 맞았잖아요.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왔지. 오세훈 유죄 나왔죠. 맞았죠? 그때? 그때는 네, 뭐 맞았죠. 소 뒷발에 주잡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 한덕수 일부 파기되고 이상민 확정될 확률이 10%가 넘는 걸로 저는 요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질- 10%인데 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 예를 들면 이거를 전원합의체에 가서 또 질질 몇 달 끌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걸 그리고- 갖고 와놓고 예. 본인이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해? 아니, 압도적으로 75%가 아니, 있는 본인이 이걸 갖고 와놓고 나는 근데 이 두 번째처럼 될 것 같아. 두 번째. 이게 예. 뭐야 이거? 10%고 위에 거 75%인데 왜 10%에 따라가? 근데 이게 바로 보세요. 이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못 이기듯이 이게 뭐 AI가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자의 직관적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자를 두 번째의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세 번째 확률도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두 사건 모두 모두 무죄 이게 취지가 너무 높게 나온 거지. 9.72%. 이거 보니까 이걸 못 믿겠더라고요. 요거 너무 보니까 높아. 예. 너무 높게 잡았어. 하여튼 그렇다는 네. 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우리 환동수 변호사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닙니다, 불편해요.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뭐 데이터들에 대한 이 한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해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야, 자, 걱정되네 진짜. 네, 좀 그러니까 걱정돼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걱정을 많이 알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여론이 형성되고 조이대도 부담을 갖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 한동훈이가 그 종합특검에서 예. 출석 요구를 했던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 반 전에 그 박성재 장관 판결 나왔을 때 이것도 이중간 판사예요. 이중간 판사가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의 그 12월 4일 개엄 다음날 에이. 행적에 대해서 당정대회 적었잖아요. 그때 제가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이게 한 행위가 이게 내란 동조 아니냐. 그렇지. 라고 회의가 있었어. 그걸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12번 자료를 보시면 내란 특검에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한동훈이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결정적으로 중형묘 종사를 바뀌었고. 근데 한동훈은 내란을 실행할 때 같이 공모하진 않았기 때문에 내란 중형묘 종사는 안 될 것 같고. 그건 안 돼.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다음 날부터 한 행위들을 보면 내란 방조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뭐 관저로 가서 이렇게 직을 유지하게끔 해줬잖아요. 그 범인 도피 행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1차 탄핵안 가결할 때 당론으로 투표장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가결을 방해해요.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방해했어요. 근데 요 혐의 정도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잘 해왔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참고로 지금 한동훈이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네. 처음에 부를 땐 다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또이 부르는데. 참고 하나로 한동훈은 또 이거 아니 근데 고소고발하니까.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좀 이 눈이 밝은 법조인들이나 기자들은
아니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범죄의 증거가 지금 다 남아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조사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 중에 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8번 자료를 보시면 일단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모여서 윤석열의 하야나 탄핵은 안 돼. 이거는 그냥 김용현이나 뭐 경찰 쪽에 그냥 떠넘기고 가야 되라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 정당화의 논리를 그렇죠. 개발했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수반들을 자기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날 또 한동훈이 윤석열을 오후 5시에 만납니다. 회의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날 밤 11시 반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7일에는 1차 탄핵안 가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지. 부결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한동훈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한동훈하고 한덕수. 네. 우리가 통치하겠다. 공동 통치 기자회견을 해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기억나요.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상 네. 제일 어이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난 것은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고 그게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은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봉쇼 오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2월 4일은 이진관 판사가 일단 쏘아 올린 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또 면담을 몇 번 하잖아요. 면담을 하고 나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시키고 요 행위 집단 불찬으로 무산시킨 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될 수 있고 2번 자료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 헌법에 없는 이게 헌법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정지시키고 어디 있어? 이걸 예. 굳이 물어봐 전문가한테. 나도 하는 말도 거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네. 돼. 근데 이런 행위들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여태까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했어요. 그건 문제였지. 우리 그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주 뭐 다 잘 분석을 저 AI한테 막 시킨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뭐 하나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그 검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혐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각종 증거물들에 대해서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서로 이렇게 좀 뭐죠 속칭 입맞춘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점이 있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내란 세력과 이제 뭐 그 역사적인 장면으로 보면 그 혼돈스러운 시기에 그 정권의 유지, 그 정당의 권력의 유지들, 그 차기 권력에 대한 그 숨가쁜 욕망과 그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과연 내란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그 특검에서 비교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진실을 얘기하도록 이제 전화 통지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출석 요구에까지 이른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진실을 진술해서 그 책임을 그 내란의 져야지. 그 총체적인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미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지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면 3번 정도 안 하면 체포영장 체포해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9번 자료를 보시면 한동훈이 내란 방조가 되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잡으러 온 거 얘기했잖아. 발언이 본인이 있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의 책에 썼죠. 네. 12월 3일 밤에 그거 본인이 얘기했잖아.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체포명령 네. 너 있으니까 국회 가면 너 잡아 죽일 거야. 그거 알고 있잖아. 그겁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부터 행위를 지속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좋았다. 법조인이 아닌 일개 기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좋았어. 일인데 이거 좋았어.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진짜 뭐 했냐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았다. 종합특검이 지금 뒤늦게 했는데 요거를 좀 종합특검이 잘 메이드를 하면 종합특검 연장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았다. 그 포인트. 와. 사전에 맞죠? 사전에 AI 알고 비싼 거 있었어요. 쓰나 보네.